우리가 모차르트 오페라에 대해서 따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여기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세리아에 대해서 사실 1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세리아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도식적 구조를 따르지 않고 대신 극적 줄거리에 의한 음악적 흐름을 우선하였다. 그래서 작품 전체가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음악적 흐름과 극적 줄거리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녹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바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얘기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오페라뿐이 아니고 모든 장르에서 이 사람은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음악적인 면이 진짜 균형을 이루는 어느 하나가 대립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독특한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고전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오페라 세리아 글룩의 오페라 개혁을 모차르트가 계승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은 오페라 세리아가 이러고 있을 동안에 개혁을 하느라고 애쓸 동안에 이 오페라 부파라는 장르가 엄청나게 변성을 하기 시작해요. 고전시대에. 이게 사실 이 페이지 보니까 장르의 태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페라 부파라는 게 왜 갑자기 나타났느냐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인가. 얘네들은 사실은 오페라 세리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하고 무겁고 진지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가 약간 막강급 비슷하게 좀 유쾌하고 웃기는 거를 좀 집어넣었어요. 말도 안 되게 웃기는 거를 좀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인터메조 여기에 코믹한 음악 코미디라고 그랬는데 코믹한 그런 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죠. 네, 아주 짧아요. 한 나오는 사람도 두세 사람 뭐 이 정도 되고. 근데 이게 인터메조가 이 막강극인 인터메조가 이제 점점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 인터메조는 나폴리에서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오페라 세리아가 발달하니까 덩달아서 발달한 거죠. 이 막간 오페라, 막간 그 인터메조의 대표적인 예가 페르골레지의 마님이 된 하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페르골레지 이 곡은 오페라 부파의 시초가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엄격하게 얘기하자면은 인터메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규모고요.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남녀. 그리고, 줄거리도 조금 허접하고요. 예, 허접하고. 그리고 노래 자체도 좀 가볍고, 유쾌하다 뿐이고, 그럴 뿐이지, 크게 깊이는 없어요. 그 예의 43페이지 쭉 뭐 우리 성미 급한 양반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듣지는 않겠고 읽어보면은 결국 뭐 하녀가 너무 똑똑한 하녀가 바보 같은 이 부자 독심남 우베르토라는 남작인가요? 이 사람을 막 놀리고 그러는 노래인데 결국 그래서 마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좀 허황된 얘기긴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녀가 마님이 된다니까, 귀족이 된다니까. 그리고 짧고 그리고 노래도 뭐 이해하기 쉽고 내용도 뭐 잘난 체 하지만 제게 소용없어요 하고 같은 가사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유행어가 될 정도로 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그 페르골레지의 이 마님이 된 하녀가. 그런데 이 인터메조가 결국 크게 더 길이가 길어지고 독립적으로 연주가 되면서 오페라 부파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장르가 됩니다. 그래서 페지엘로라든지 뭐 갈루피, 나폴리의 피치니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리에르도 나오고요. 역시 이 오페라 부파의 최종 승자는
가장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사람은 바로 모차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차르트에 대해서 살펴볼 테인데 그 전에 이제 그 오페라 부파와 세리아를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눈여겨볼 게 물론 현실적인 소재, 그다음에 중산층, 하층 계급을 소재로 했는데 다카포 아리아와 레시타티브 세코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는 레시타티브란 소리죠. 그 음악적인 요소 없이 이런 게 특징이었다면은 오페라 부파에서는 중창 그리고 기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모차르트에도 이제 적용이 돼요. 중창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각 막의 끝을 중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줄거리가 계속되다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중창을 하는 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이전에는 뭐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노래를 잘 부르냐가 중요했는데 네, 그 다음에 기악이 서곡 같은 기악 그 다음에 노래에 반주할 때도 기악이 중요한 역할을 어떤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준다든지 기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규모는 작고 성격은 가볍게 유쾌하고 웃기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지한 면도 적당히 섞어갖고 그래서 아주 히트를 하게 되죠. 오페라 부파가.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오페라 부파가 중심에 있죠. 오페라 부파는 오페라 세리아의 일부였던 인터메조였는데 얘가 발전한 것이고 오페라 세리아는 오히려 오페라 부파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소재라든지 아까 봤듯이 스타일 면에서 영향을 받게 돼요. 좀 더 간소하고 이해하기 쉬운 편으로 상황이 역전됐죠. 그 다음에 오페라 부파는 프랑스의 서정 비극에도 영향을 줘서 오페라 코믹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나타나도록 했고요. 독일에도 징스필이라는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장르긴 하는데 이 장르가 중요한 오페라의 한 갈래로 성장할 수 있게끔 영향을 주게 돼요. 너무나 이 오페라 부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고전주의 시대 때. 그러면 이제 모차르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요? 조금 아까 모차르트의 오페라 세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모차르트는 오페라 세리아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음악과 줄거리와의 균형을 잡아서 성공적인 오페라 세리아를 만들어냈다. 네, 이러한 작품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부파 이 시세에 맞는 부파를 엄청 많이 성공적으로 엄청 성공을 했어요. 부파 역시 우리가 모차르트 하면은 오페라 부파 쓰는데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오페라가 모차르트 음악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차르트 음악을 들어보면은 뭐 피아노 소나타도 그렇고 콘체르토도 그렇고 오페라 부파적인 요소가 여기저기서 발견이 돼요. 그만큼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모차르트 음악의 중심은 바로 오페라 부파예요. 그러니까 오페라 부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가볍고 진지하지 못하고 뭐 웃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예술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모차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까 봤듯이 링스필이라는 이거는 미니오 그러니까 마당극이라고 보면 돼. 마당극 우리나라 그 마당극은 뭐예요? 이렇게 정극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하층 계급들이 재미있게 그냥 노는 그런 극이죠. 희극 같은 거. 근데 그러한 위치에 있던 이 징슈필이라는 것을 예술 음악의 위치로 끌어올린 사람이 또 바로 모차르트. 모든 것을 예술 음악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모차르트의 오페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술피리, 증주피리고 피가로의 결혼, 돈지오반니, 콘세 판 뚜떼, 여자는 다 그래.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오페라 부파이고 또 세리아도 썼고요. 그러면 이제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서도 오페라 부파와 링슈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모차르트 오페라 부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차르트 음악 세계 근간이라고 그랬죠. 모차르트가 알다시피 천재 애기였잖아. 천재고 아버지와 함께 어려서 이제 유럽 전역을 다니는데 그 중에서 이태리에서 머물면서 이 오페라가 성중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태리는 물론 프랑스, 독일, 영국 전 유럽을 다니면서 그 각국의 언어, 음악적 언어, 습관 이런 걸 이제 다 배우고 녹여내게 되죠. 자신의 작품에서. 그래서 오페라, 특히 오페라 부파에서 천재성이 유감없이 드러나는데 그럼 어떤 점들이 이 모차르트 오페라 부파의 중요성이냐 이거를 교재 이제 44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은 무엇보다도 오페라 부파를 예술적인 장르, 예술적 완성도를 가진 장르로 격상시켰어요. 더 이상 우습고 그냥 시시한 장르가 아니고 중요한 예술적인 장르로. 어떤 방법으로? 첫째, 음악과 극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음악과 극이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렇게 싸웠는데 모차르트의 오페라 부파에서는 사이좋게 여기서는 오페라 부파에서는 고전시대 오페라 부파는 음악으로 극을 이끌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음악이 아주 훌륭한 수준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음악으로 극을 이끌어 갔어요. 극은 따로 음악 따로가 아니고. 그리고 모차르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짜임새 있는 구조와 음악적 아름다움이 이런 극을 이끌고 갔다. 균형과 조화를 이뤘다. 어떤 한쪽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음악과 극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가 중요한 역할을 했냐, 뭐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나. 근데 이제 중창과 합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물론 아리아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전처럼 아리아만에다가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특히 중창이 그 막에 그게 막이 있죠. 몇 개의 막이 있는데 끝을 장식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피가로의 결혼 같은 거를 보면은 각 막마다 뭐 1막, 2막, 3막 나오죠. 근데 거기마다 인물들이 막 서로 얽히고 설켜요. 등장해요. 인물들이 등장해서 막 극을 이끌어 가는데 그 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각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극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 앙상블, 중창을 통해서 각자의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중창. 그래서 앙상블 피날레라 그래요. 막의 끝을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하고 유쾌하게 끝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전에는 독창 아리아가 이제 했었는데, 그다음에 기악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물론 서곡. 예전엔 서곡이 그냥 오페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떠드는 걸 그치세요. 뭐 이런 역할이었는데 오페라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서곡. 서곡이 오페라를 요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페라의 분위기를.
그래갖고 서곡 자체로도 완성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오페라의 서곡이 현재는 오페라 없이도 그냥 독립적인 기악곡으로도 연주가 되거든요. 뭐 피가로의 결혼 서곡, 뭐 돈조반니 서곡 해갖고 예, 굉장히 서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기악 전체가 그냥 반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간주나 반주를 통해서 혹은 노래를 반주하면서도 그 기악 오케스트라가 중요한 이 모티브를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기악 반주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겉으로는 말은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안에 그걸 이렇게 감춰놔요. 그 무슨 모티브 같은 거를.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악이.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생생한 인물 묘사라는 거는 이 인물들이 단편적인 어떤 면만을 내보이지 않고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들을 내보여줘요. 단순한 인물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뭐 음흉함이 숨어 있다든지 고상한 것 같은데 예, 고상하게 보이면서도 그 안에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인물 묘사를 음악으로 보여주는 거 굉장히 뛰어난 이런 오페라 작곡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재에 보면은 이제 모차르트 교재 듣기 15의 3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3막 중 포근한 산들바람 보통 편지의 아리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곡을 통해서 들어보면서 또한 그 전후에 줄거리를 들으면은 이러한 면들을 일면이나 봐 일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그 앙상블 아리아를 들으면은 음악이 어떻게 극을 끌고 가는지 알 수 있는데 너무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되고 요 노래를 들으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 노래는 이 오페라는 그 이전에 이제 페지엘로의 세비야의 이발사의 후편에 속해요. 세비야의 이발사는 이 세비야 이발사의 이름은 피가로인데 이 피가로의 도움으로 알마비바 백작이라는 사람이 이 로지나라는 사람에게 반해갖고 이게 평민이죠. 반해갖고 이제 백작 부인으로 맞이하는 게 세비야의 이발사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평민인 피가로. 그래서 후편에 속하는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의 오페라이죠. 오페라 부파 피가로의 결혼은 이 백작과 이제 백작이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와갖고 피가로를 데리고 와요. 똑똑하니까 또 은혜를 입었잖아요. 네, 자기 부인을 맺도록 이렇게 주선해 줬으니까 애를 썼으니까 그래서 피가로 그리고 백작 부인 예전에 로지나 평민이었죠. 그리고 피가로의 약혼자 수잔나라는 이 또 하녀가 있어요. 이 네 사람이 얽히고 설키는데 수잔나가 피가로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백작이 음흉하게도 그 당시에 수청권 즉 결혼하기 전날에 이 여자와 함께 자야 된다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막 주장하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백작 부인하고 피가로하고 수잔나하고 이제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 백작 부인하고 수잔나하고 이제 가짜로 편지를 쓰는 장면이에요. 무슨 편지냐면은 수잔나가 오늘 바람이 부는 오늘 저녁에 숲속의 소나무 아래에서 백장님을 만나겠어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죠. 네. 그러고 그 자리에 백작이 나오면은 사실은 이
수잔나가 아니고 백작 부인이 나가려고 이제 그런 계략을 꾸미는 장면인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계략을 꾸미고 뭐 위험한 대사고 심각하고 그런데도 음악 자체는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은 수잔나가 편지를 받아 적어요. 즉 백작 부인이 이렇게 내용을 불러주면은 그걸 받아 적는 형식이거든요. 교묘하게 이거를 이중창으로 받아 적으면서 네 이렇게 하라고요 하면서 네, 처음에 백작 부인이 포근한 산들바람이 부는 이렇게 하면 네 포근한 산들바람이 부는 하고 적는 거를 이 음악으로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게 음악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이중창을 통해서 극이 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옛날에는 노래는 어떤 감정만을 반영하고 그 안에서 극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 노래 안에서 극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중요하고 또 중창, 이중창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이중창이 아름다운 노래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네. 즉 오페라 부파가 얼마나 음악적으로 완성도 높은 그러한 작품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알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 이럴 예로 이 노래가 흘러나오거든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라서 그 장면도 조금 보았으면 좋겠어요.